이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구축하고 나중에 살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훨씬 공부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맞춤형 화장품 메디셀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화장품법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영상으로 화장품법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간단하게 보고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는 화장품법의 용어를 정리를 해볼 건데 먼저 복습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정리한 용어가 세 가지 있죠.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전체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생각나는 단어들을 하나씩 뱉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화장품 정의입니다. 화장품의 핵심 단어는 어떤 거였죠? 네, 바로 청결미화, 인체를 청결미화시킨다. 두 번째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로 천연 화장품의 핵심 단어는 어떤 거였죠? 전체 함량 중에서 천연 성분이 95% 이상인 거였죠. 자, 그럼 다음으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는 핵심 키워드로 천연 화장품 플러스 유기농이라고 해서 천연 함량이 95%, 유기농 함량이 10% 이상인 제품이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 주관식 대비해서 핵심 키워드들 다시 한번 더 되짚고 가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수업을 가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1차 포장이랑 2차 포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 갈 건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차 포장입니다. 1차 포장은 자, 이런 식으로 화장품 용기들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보시다시피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말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2차 포장인데 2차 포장은 그 외에 나머지 포장들을 다 모두 2차 포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뭐 박스나 단상자라고 하죠. 설명서가 될 수도 있고. 자, 여기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보호 및 표시를 목적으로 한 포장이면 모두 2차 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2차 포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박스 포장이 안 되어 있는 튜브 용기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다이소에서 파는 알로에 겔이에요. 이런 제품은 박스 포장도 없이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제품들에 있는 용기가 1차 포장이면서 2차 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용기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다시 보시면 용어 정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그러니까 이게 1차 포장이면서 2차 포장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1차 포장과 2차 포장 단위를 나누느냐? 그 이유는 이제 제품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를 포장에 기재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 중에서도 당연히 더 중요한 순위가 있겠죠. 그 중요한 순위를 1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1차 포장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왼쪽이 2차 포장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인데 주로 2차 포장들은 처음에 제품을 개봉할 때 박스나 설명서 이런 거 한 번 읽고 다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더 중요한 정보들은 버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 포장에서는 더 중요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포장 단위를 나눈 거고요. 이제 아까 다이소 제품 같이 한 개로 포장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용기에 왼쪽 사항인 2차 포장 정보와 1차 포장의 기재 사항이 모두 한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갈게요. 먼저 1차 포장,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이니까 쉽게 화장품 용기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이 화장품 용기에는 4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1번 화장품의 명칭, 제품 이름이죠. 자, 그리고 2번 영업자의 상호, 여기서 영업자라고 하면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말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조번호, 로트번호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기한이나 사용기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용기한은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써라 이런 내용이겠고, 사용기간은 제조 후 3년 이내에 써라 혹은 개봉 후에 3개월 이내에 다 써라 이런 내용인데, 당연히 사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조일이 써 있어야겠죠. 그래서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을 병기하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포장에 필요한 4가지 사항,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 이 4가지는 외우고 가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제품들 뒷면이나 아랫면 보시면은 다 적혀있는 사항들이니까 한 번씩 꼭 봐보시고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 가자면, 일단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먼저 쭉 살펴보시고요. 저는 헷갈리실 만한 걸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7번의 가격인데, 주로 여러분들이 제품을 보시면 이 제품에는 가격이 안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이소에서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 거기에 이제 가격이 써 있고, 혹은 이게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홈페이지를 구매할 때 그 홈페이지 안에 가격이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2차 포장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위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박스나 이제 다른 2차 포장 같은 경우에 가격이 안 써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말고 같이 외우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포장, 2차 포장을 보고 갔고요. 다음으로는 안전용기 포장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안전용기 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푸시앤턴 타입이 있죠. 밀어서 여는 뚜껑 같은 건데, 주로 이제 네일 리무버나 혹은 화장품이 아니지만 락스 뚜껑 혹은 차량 주유구 뚜껑,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실 부분은 만 5세 미만, 이제 5세 이 부분 외워주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장품 제조업을 보고 갈 건데, 말 그대로 보시다시피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의를 보시면 화장품의 일부를 제조하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봐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충진만 하는 거예요. 이제 대용량으로 벌크 제품이 있으면 이걸 용기에 담는 것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말이고요. 근데 여기 괄호에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고 써있죠. 이 말은 내용물을 충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겉에 박스만 만드는 거, 이거를 화장품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고요. 그렇다면 화장품을 충진만 해도 제조업으로 되면, 충진시설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화장품 제조업으로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 업체로는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가 코리아,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네, 이제 다음 용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화면에 노란색 글자 같이 유통,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자면 이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을 하는 일, 두 번째로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화장품을 유통하는 일, 그리고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는 일, 이러한 업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업을 하는 사람을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회사들, 닥터자르트, 미샤, 구달, 네이처 리퍼블릭 등의 브랜드사들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같이 한 회사에서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회사들은 이제 앞에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모두 등록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 이 모든 화장품 제조사들이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모두를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OEM이랑 ODM이라는 용어인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오른쪽에 ODM은 제조사에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콜마에서 만든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제 다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 이름만 바꿔서 우리가 팔고 싶으니까 내용물은 똑같이 하고 이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제품 이름과 브랜드는 바뀌지만 내용물은 똑같겠죠. 이런 방식을 ODM,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OEM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먼저 직접 연구도 하고 처방도 하고 모든 개발을 다해서 제조 지시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시서를 제조사한테 들고 가서 여기 써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 이런 게 바로 OEM이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장품 시장은 이미 OEM과 ODM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OEM은 직접 개발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사한테 가서 요구를 할 때 이러는 거죠. 향은 상큼하게 해주시고요, 정도는 찐득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식으로 요구를 하고 샘플을 받은 다음에 이제 밖에서는 OEM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메디셀프 같이 직접 연구하고 특허낸 회사들은 피해를 보게 돼요.
네, 다시 수업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말 그대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 저희 지난 시간에 바로 봤었죠.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이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이 세 가지를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했었고, 이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의 업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하는 사람이 책임 판매업도 같이 할 수 있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요건만 갖춘다면 중복을 해서 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류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이제 업무 관계가 이렇게 둘이 같이 묶여 있고 또 이렇게 둘이 업무 관계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책임 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책임 판매업자는 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은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맞춤형 화장품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은 어떤 거냐면 행정 주체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신고는 단순히 행정 객체가 주체에게 알린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행정 처리적으로 이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때 신고가 조금 더 쉬운 거다, 등록이 조금 더 까다로운 거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만 신고다, 이것을 외우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화장품의 4대 요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1번 안전성, 2번 안정성, 3번 사용성, 4번 유효성, 이 네 가지가 화장품의 4대 요소 외워주시고요. 바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인데 보시는 표가 법적으로 정의하는 기능성 화장품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카테고리를 쪼개서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를 쪼개면 이렇게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1번 미백, 2번 주름, 3번 자외선, 4번 모발, 5번 피부 약화,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먼저 미백을 보자면 미백은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었을 때 잡티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 이 침착을 방지해 주는 것을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미 침착이 되어 있어도 그 침착된 색을 옅게 해주면 미백 기능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이 2가지 기전에 대해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주름은 말 그대로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해주는 화장품을 말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보고 계시지만 화장품은 치료가 아니라 완화 또는 개선 혹은 도움, 이런 식으로 경미한 수준이 화장품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자외선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강한 햇볕을 방지해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태닝의 제품들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기전이 2가지가 있죠. 1번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화장품, 2번은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화장품이 있는데 자, 먼저 1번 자외선 흡수를 보자면 자, 이렇게 피부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자외선을 흡수하는 화장품을 도포를 했을 때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이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기전이 자외선 흡수 기전이고 두 번째로 자외선 산란은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도포가 되면 그리고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말 그대로 자외선을 튕겨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백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하얗게 뜨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보통 자외선 산란제 이렇게 튕겨내는 애들의 성분이고요. 돌가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돌가루들이 자외선을 튕겨내서 반사시키고 산란시킨다, 이렇게 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들을 정리를 하고 가자면 먼저 자외선 흡수의 성분들은 에칠, 핵실, 메톡시, 신라베이트,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부틸, 메톡시, 디벤조일, 메탄, 아보벤존, 옥시벤존 등 이런 것들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분들이고 두 번째로 자외선을 산란시키는 성분은 대표적으로 징크 옥사이드가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겠죠. 자, 이 자외선 차단제에서는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모발입니다. 첫 번째,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색을 입히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걸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채모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물리적인 게 아닌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탈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모발 쪽으로 같이 가져왔는데 이제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보시면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만 이것도 물리적으로 흑채같이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피부 약화. 첫 번째로 여드름성, 두 번째로 아토피성, 세 번째로 튼살. 이런 문제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여드름은 인체 세정용 제품에만 인정을 해주고 간다는 거 숙지하고 가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을 받고, 다음으로는 기능성이 아니라 일반 화장품입니다. 먼저 하나씩 훑어보면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눈 화장용, 방향용, 채취 억제, 채모 제거, 면도용, 두발용, 두발 염색용, 손 발톱용, 인체 세정용, 목욕용, 영유아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 몇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물티슈, 정확한 표현은 물휴지고요. 이 물휴지와 비누는 과연 화장품일까요? 네,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자면 두 개 모두 화장품이고요. 인체 세정용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물티슈에서 시체를 닦을 때 쓰는 물티슈나 식당에서 쓰는 물티슈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흑채랑 제모왁스입니다. 이것도 바로 말씀드리자면 두 개 모두 화장품이 맞고, 흑채는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서 두발용이겠고요. 제모왁스는 채모 제거용이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두 개를 보여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 두 개는 함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지만 일반 화장품은 맞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다음으로는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가 어느 종류에 속할지 한번 다 같이 보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펜슬 이런 거 다 색조가 아니고 눈 화장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중에서 종류와 해당하는 제품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색조 화장품과 마스카라 이렇게 묶여 있으면 틀렸다는 거죠. 눈 화장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숙지하고 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유아용 제품입니다. 영유아는 만 3세 이하를 영유아라고 하고, 어린이는 만 4세에서 13세, 그리고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아까 한 거, 안전용기 포장은 만 5세. 이 세 가지 헷갈리지 말고 외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 시험의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단순 암기보다는 먼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헷갈리는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구축하고 나중에 살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고 훨씬 공부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마지막으로 3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들은 수업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맥락을 살피면서 다 풀으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푸실 때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풀어보시고 저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3번인데 하나씩 보고 갈게요. 1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둘 이상의 책임 판매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의 책임 판매업자에게 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내가 A 회사의 제품과 B 회사의 제품을 섞어서 주려고 한다면 두 회사 각각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자, 다음 3번. 판매 중인 맞춤형 화장품이 제14조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경우에 신속히 제조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틀렸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업무관계는 그 위에 책임 판매업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가 아니라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4번, 5번도 읽어보시면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등에 관하여 품질 관리 기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죠.
화장품 판매업자는 품질과 안전관리를 하는 유통업자, 맨 위의 내용이었고요. 2번,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관리 방법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제조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3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 기구의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하는 곳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일을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겠고요. 4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혼합, 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혼합이나 소분의 업무는 책임 판매업자가 아니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었고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장품 법상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은 다시 정지를 하고 풀어주시고 저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살짝 꼬여있는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자면 1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내용인데 2번은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조건 도움이라고 써 있으면 맞다고 하실까봐 이번 문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조금씩 꼬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한번 가져온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